78쪽 물질 변화에서 에너지의 출입. 자, 에너지 출입을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서 왔다리 갔다리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이제 내랑 수업 듣는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제는 또 저 영감님 저 소리 하네라고 싶은 내용이 나옵니다. 네, 개와 주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죠. 출입이래잖아. 아니요, 좀부터 가면 되죠. 전체 집합, 우주, 유니버스 전체에서 내가 관심을 두는 영역을 우리는 개, 바깥 영역을 주위라고 한다, 그지? 열의 출입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야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저기 나왔구나. 봐봐. 주위의 입장에서 열을 개에다가 가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거를 가열이라 부르고 여기를 냉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 가열과 냉각에 대한 내용을 개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흡열과 발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맞지? 그리고 이 흡열과 발열을 개의 입장에서 바라봐서는, 왜냐하면 애들이 상태가 변하거나 다른 형태로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요 둘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개의 변화를 개가 아닌 주위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즉, 개가 흡열을 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내려가고요. 개에서 발열을 하게 되면 주위의 온도는 상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 두 가지에서 에너지 출입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물리 변화에서 에너지 출입. 이거 언제 배웠느냐라고 따지면 주로 중1에 배운 상태 변화에서 이야기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태 변화에서 봐봐. 고체에서 액체를 지나 기체를 향해 가는 변화들은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그치, 열 흡수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내려가는 변화고, 반대로 기체가 액체로, 액체가 고체로 가는 이 상태 변화들은 열을 방출해 주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는 변화가 있다는 거죠. 한번 예시들을 들어볼까? 자, 고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흡수하는 거, 예, 하나. 그치, 얼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된다? 음료수를 시원하게 만들죠. 액체가 기체가 되면서 시원해지는 예. 학교 한여름에 더울 때 학교 운동장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된다? 물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우리 주사 맞기 전에 알코올 솜으로 팔 소독 이렇게 하면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시원해진다. 휴대용 가스버너렌지, 가스통을 계속 쓰고 나면 가스통이 어떻게 된다? 차가워진다. 고체에서 기체로 되면서 열을 흡수하는 얘는 아이스크림, 포장, 드라이 아이스. 맞죠? 그럼 반대로
기체가 액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얘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샤워할 거 아니야. 언제 옷 벗어야 안 춥다? 거울이 뿌옇게 김이 끼면. 욕실에 들어가서 온수기 샤워기에 뜨거운 물을 뜨면 잠시 뒤에 거울이 뿌옇게 바뀌잖아요. 그때부터 안 춥다고. 왜? 수증기가 거울 표면에서 뭐로 바뀌면서? 물로 바뀌면서 열을 내놓으니까. 액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얘는 뭐가 있죠? 그치. 오렌지나 귤나무 얼지 말라고 물 뿌리는 거. 그 다음에 요즘은 좀 안 쓰는데 그 재활용 손난로. 똑딱하면 그 액체가 하얗게 굳으면서 열이 나잖아. 기체가 고체가 되면서 열을 방출하는 얘는 이제 여기 한 놈, 두 놈, 서 놈, 너 놈. 오늘 몸 안 좋다고 쉬고 있는 한 녀석까지 지금부터 이제 한 4, 5년 남았죠. 한 5년쯤 뒤면 얘네들이 뼈저리게 경험할 겁니다. 눈 오기 전에 날씨가 따뜻해진다라는 것을 부산 사람들이 정말 모르죠. 되게 추운 날, 날씨가 흐리고 되게 춥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따뜻한 열이 내려오는 느낌이나 갑자기 하늘이 훈훈해진 것 같은 느낌이나 그러면은 이제 고참들은 깨닫지. 아, X 됐다.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더 크게 외칩니다. 아우 씨발 오늘 다 잤네. 진짜 눈 오기 전에 따뜻해져요. 순간 하늘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한 방울 두 방 하나씩 둘씩 악마가 하늘에서 비듬을 털기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쓰레기. 자, 이런 상태 변화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 같은 거 녹이면 대부분 온도가 내려가. 황산을 물에 녹이면 온도가 올라가고요. 용질이 용매에 녹을 때 용질 종류마다 차이가 나는데 황산이 물에 녹거나 하면 온도가 올라가고 소금이 이건 반대로 적었구나. 소금이 물에 녹을 때는 온도가 내려가고 황산이 물에 녹을 때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발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거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물리 변화가 됐든 화학 변화가 됐든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야. 바로 뭐냐면 어떤 변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에너지의 변화 과정에서 변화 전 화학으로 찌면 뭐가 되죠? 반응물이 되겠지. 변화 후 생성물이 될 거 아니야. 실제 화학 반응은 이런 경로로 우리 활성화 에너지 때문에 이런 경로로 요렇게 에너지가 변하면서 반응을 하겠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요 높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이 경우는 방출이 되는 거고요. 즉 발열 반응이 되는 거지. 시간이 지나가는데 반응물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이렇게 된다면 실제 화학 반응이 이렇게 될 때 결론적으로 어떻게? 요만큼의 에너지 차이를 뭐 해야 된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래서 봐봐. 화학 반응의 에너지 출입에서 열을 방출하는 경우. 자, 발열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결국? 우리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을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산화 반응. 좁은 의미에서 산화 반응 있죠? 산화 반응이다 보니까 뭐가 포함된다? 금속이 산에 녹아 들어갈 때도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발열 반응, 우리가 바로 지난 시간에 배운 게 뭐가 있죠? 발열 반응. 우리 이거 가지고 뭔가를 찾았잖아. 중화 반응. 응? 연소, 중화. 그리고 여기 산화가 나왔기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호흡하고 소화 과정도 사실은 발열 반응. 왜? 이거 이화 반응이잖아.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동화 이화 배웠잖아요, 초반에. 그 중에 이화 반응이 여기 발열에 속한다. 그리고 그럼 두 번째, 흡열 반응은, 자, 여기 흡열 반응에서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흡열이라 그래서 열만 흡수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해 주어야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어. 뭐가 있을까? 빛을 흡수하죠. 광합성. 전기를 흡수하는 거 있습니다. 전기분해. 열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열분해. 이거 말고 좀 특이하게 나오는 게 땡땡 암모늄 시리즈들이 흡열 반응에 많이 속해요. 그냥 시험 칠 때 외우는 방법은 요 정도입니다. 질산 암모늄 대표적으로 물에 녹았거나 산이랑 수산화 바륨하고 반응시키거나 등등등 흡열이 많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81쪽을 펴보세요.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변화, 에너지를 흡수하는 변화에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 활용을 하는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에너지를 방출시켜주는 화학 반응은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겠죠. 그지? 심지어 이제 요즘엔 외국 등산가들도 되게 좋아하는 그 최신식 그 전투식량. 봉투에 물만 부어도 따뜻해진다던가, 봉투에 어떤 끈 하나만 잡아당겨서 캡슐만 터트려도 따뜻해지는 용기.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 우리 그 라떼 우유 스팀 치는 거. 증기를 확 뿜어서 증기가 뭐가 된다? 우유 속에서 액화되겠죠. 그때 그 열 차이로 우유가 데펴진다는 거. 그리고 반대로 냉찜질팩, 베이킹 파우더 열분해. 우리 달고나 할 때 부풀어 올린 거 그거 열분해입니다. 뭐 냉매 상태 변화, 신선식품 배달용 포장재. 그래서 이런 에너지 출입을 통해서 광합성 호흡, 물순환, 태풍 등등 여러 가지 기상현상까지 생긴다. 뭐 이건 이제 나오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뭐 하냐면 80쪽, 83쪽 한번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80쪽, 83쪽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아이러니하게 또 개입니다. 통과해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야. 자, 그 물리나 화학에서는 아까 우리가 말한 어떤 영역적인 관점이고요. 생물 지학에서의 개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구성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란 생물과 결국 비생물 요인인 환경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생태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내용이 되겠다. 자, 일단 생태계에서 생물 요소의 단계, 생물과 관련된 요소의 단계는 각 단계별 핵심적 키워드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개체, 말 그대로 한 마리지. 동물이면 한 마리, 식물이면 한 그룹. 자, 두 번째, 개체군. 자, 요거 잘 보세요. 개체군이란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단일 종의 개체무리를 우리는 개체군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쉽게 그냥 우리가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늑대가족, 뭐 사자가족, 톰슨 가젤 무리, 코끼리 무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같이 모여 살고 있는 그 한 동물들 요렇게 모여있는 얘네들을 뭐라 그런다? 개체군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단계, 군집. 자, 군집은 뭐가 바뀌느냐? 일정 지역에서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개체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군집부터 종이 같다 다르다? 군집부터 뭐가 된다? 종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이 생태계인데 생태계란 여기서 군집과 환경 요소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요 환경 요소 때문에 생태계의 종류가 대부분 결정이 나요. 왜? 그 환경마다 살고 있는 군집이 달라질 거고 그 군집들의 서로 상호작용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봐봐. 생태계의 종류에 뭐뭐가 있다? 열대우림, 삼림, 초원, 갯벌, 습지, 사막, 연못, 공원, 쭉 내려가겠죠. 자, 열대우림이라면 쉽게 말해서 우리 밀림 말하는 거예요. 밀림.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있을까? 아마존, 인도네시아 밀림 이런 데 있잖아. 중앙아프리카 밀림. 삼림은 말 그대로 숲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초원은 이제 여러분들 사회 시간에 세계 지리 이런 거 배우면서 배운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아프리카의 사바나, 남아메리카의 팜파스, 그 다음에 갯벌.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있죠. 갯벌. 특히 서해안에 많이 발달하지. 습지, 늪. 뭐 우리나라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창녕의 우포늪. 그 다음에 사막. 사막은 뭐 잘 알 거고.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작은 연못 하나, 뭐 공원 하나, 심지어 학교 화단 하나도 뭐가 될 수 있다? 생태계라고 부를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 인위적인 거 상관없이 그 안에서 어쨌거나 군집을 이루는 개체군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살고 있으면 그 자체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생태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거 명칭을 좀 이야기를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생태계라는 집단은 생물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즉 환경 요소로 이루어지고, 생물 요소 안에 뭐가 있다?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고, 그럼 비생물 요소에 뭐가 있을까? 공기, 물, 토양, 햇빛, 온도, 뭐 습도,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리고 원래는 생물 안에서 일어나는 얘네들을 옛날에는 상호작용이라고 했고요.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로 이거를 각각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했는데, 22개정 교육과정, 즉 여러분들 한 해 위에 혹은 두 해 위에 지금 현 고1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부터는 그런 작용, 반작용이라는 단어 자체는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생물 요소가 비생물 요소에 주는 영향, 혹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 요소에 주는 영향, 그리고 생물 요소 안에서 일어나는 영향, 요렇게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요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을까? 천적 관계, 먹고 먹히는 관계가 있겠죠? 포식자와 피식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공생,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는 애들이 있지. 기생, 한쪽이 다른 쪽에 일방적으로 붙어서 뺏어먹는 놈이 있겠지. 방공생, 방기생, 뭐
경쟁 관계, 먹이 영역을 두고 싸우는 경쟁 관계도 있을 거고, 그죠? 이런 다양한 얘네들끼리 서로, 얘네들이 여기서 여기,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갈 거라는 거죠.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영향들을 하나하나 분리해서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지금 101쪽 빨리 한번 채워보세요. 요 기본 개념 가지고. 자, 여기에 우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고 있잖아요. 그냥 뭐 어차피 중학교에 나온 개념 그 이상을 특별히 요구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그럼 생산자라고 부르는 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죠? 뭐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이? 네. 광합성을 이용해가지고, 결국 얘네들이 하는 일은 무기물을 가지고 유기물 양분을 뭐 한다? 생산하는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식물들이 여기에 속하겠지. 소비자는 말 그대로 포식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생산자를 잡아먹는 녀석들을 보통 우리는 몇 차 소비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녀석들을 2차. 1차나 2차, 특히 2차를 잡아먹으면 3차 이렇게 돼가지고 포식자들이 해당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얻는다? 생산자나 소비자, 일부 분해자를 먹기도 하겠죠. 분해자 중에 버섯이 있거든. 주로 생산자나 소비자를 먹어서 에너지를 획득하는 녀석들을 소비자. 그럼 분해자는 보통 우리가 뭐냐면 균류 혹은 우리가 균계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여기 균계라 그러면 세균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균 말고 뭐다? 균계는 버섯이나 곰팡이류를 말해요. 사체를 분해해서 뭐로 돌려준다? 무기물로 돌려주는 녀석들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합니다. 미생물들도 여기에 속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버섯, 곰팡이들, 요 균사로 이루어진 녀석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빛에 의한 변화입니다. 자, 첫 번째, 빛이 생물에게 주는 영향의 첫 번째는 세기예요. 요거는 사실 식물의 종류도 있고요. 크게는 식물의 종류도 있고, 한 나무 앞에서 한 그루 안에서 잎의 차이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으로 빛의 세기는 양수와 음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요게 뭐랑 연결되냐면 지구과학에서 토양의 지구과학인지 생물인지 나도 갑자기 헷갈리는데, 토양의 진화라는 파트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 땅에 어떻게 식물들이 자리를 잡아서 숲을 이뤄가는지,
그 숲이 되는 과정에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나무들, 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설명에서 나오는 건데, 양수와 음수라는 나무들이 있어요. 양수는 빛을 강한 걸 강하게 많이 받는 걸 좋아하는 나무들이고, 음수는 빛을 좀 약하게 받아도 괜찮은 녀석들이에요. 당연히 빛을 많이 받으면 좋지. 근데 좀 약하게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는 애들이 음수야. 그러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양수에 속하는 나무들은 잎이 잎의 면적은 좁은 대신에 이파리 자체가 두껍게 잡혀요. 그러면 음수는 상대적으로 잎이 넓은데 얇은 잎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식물에 보면은 여기 표피가 있고 여기 광합성을 하는 위쪽 구역, 여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울타리 조직이라 그래. 그리고 그 밑에 공기가 지나다닐 수 있게 세포들이 이렇게 약간 널찍널찍하게 배열되는 요 영역을 우리가 해면 조직이라 그러거든. 양수에 해당하는 애들은 왜 두껍냐? 울타리 조직이 두 겹씩 깔려요. 얘네들은 한 겹만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빛이 충분히 두꺼우니까 내가 많이 받을 필요는 없는데, 강한 빛을 받으니까 위에 울타리 조직을 두세 겹 깔아놔도 다 빛을 흡수해서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약간 그늘지고 이렇게 되니까 강한 빛을 받지는 못하니까 약한 빛이라도 많이 받겠다고 널찍하게 잎이 깔리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무 종류에 따라서도 바뀌지만 한 그루 안에서도 생겨요. 주로 어디? 나무의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는 나뭇잎이나 나뭇잎 중에서 어느 쪽을 향해 있는 나뭇가지의 잎들, 남쪽으로 뻗어 있는 가지의 잎들은 요 양수에 가까운 잎 구조를 가진다고. 그러면 한 나무 그루 안쪽에도, 나뭇가지 안쪽에도 이파리는 있잖아요. 그리거나 북쪽으로 뻗은 가지의 잎은 어떤 특성을 더 가진다? 음수의 잎 특성을 가진다는 거야. 나무 한 그루 안에서도. 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일조 시간인데요. 요거는 사실 페이크입니다. 일조 시간이라는 말 자체가 페이크예요. 뭐냐면 일조 시간이란 햇볕을 받는 시간이 기냐 짧냐를 따지는 거잖아. 그지? 근데 햇볕을 받는 시간이 길다 짧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바로 밤 시간, 빛을 받지 않는 밤 시간이 얼마나 연속으로 길게 되느냐를 따지는 거. 무슨 소리냐? 보통 우리는 장애식물과 단일식물이라고 써요.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그럼 무슨 소리냐? 장일식물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면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타이밍에 꽃이 펴요. 그러면은 언제? 봄에서 여름 갈 때 꽃 피는 식물들이 여기에 속해. 그러면 단일식물은 낮의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식물. 그럼 얘는 주로 가을에 꽃이 많이 피겠지. 근데 사실 핵심은 뭐냐면 낮 길이가 아니라는 거야. 밤 길이가 짧아질 때 꽃이 피는 거고, 얘는 밤 길이가 길어질 때 피는 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야. 장일식물은 낮 길이가 길고 밤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거고, 단일식물은 낮이 짧고 밤이 길 때 꽃이 핀다고. 이거를 확인하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의 길이가 긴데 여기 가운데 한 1시간 정도 조명을 켜주면 비닐하우스에 조명을 켜주잖아. 30분이나 1시간 요 정도만. 그러면 이때는 얘가 필까요? 얘가 필까요? 얘가 펴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연속으로 쭉 밤인 시간이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봐봐. 여기 조명을 켜는 바람에 밤 시간이 짧은 게 지나갔잖아. 그러면은 장일식물에 꽃이 핀다라는 개념. 오케이? 요게 EBS 교재에 나오고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 생원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좀 빠졌는데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자료에서 가지고 올 수도 있어서 이야기는 할게요. 바로 빛의 색입니다. 특히 해조류가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무슨 소리냐면 깊이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도달하느냐. 파장이 짧은 파란빛은 제일 깊은 데까지 가요. 얘보다 파장이 좀 더 긴 녹색빛은 중간쯤까지 가고요. 붉은색의 빛은 파장이 길어서 물에 빨리 흡수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얕은 데서 끝나버려요. 그러면은 이 영역,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해안
영역에서 각각 어떤 생물들이 사느냐. 제일 위에는 녹색 바다식물이 삽니다. 얘네들은 빨강이랑 파랑으로 보통 광합성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사는 애들이 갈조류라고 살아요. 얘네들은 이제 녹색과 파랑으로 보통 광합성하는 애들. 그럼 가장 깊은 바다에는 누가 산다? 홍조류라고 붉은색 계열의 바다식물들이 살아요. 얘는 파랑빛으로 광합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광합성에 쓰는 빛의 파장이 다르니까 바닷속에서도 사는 깊이가, 물론 홍조류라고 깊은 바다에만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살 수 있어. 갈조류라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살 수 있고, 대신에 녹조류들은 빨간색에서 광합성하는 분량이 많은데 밑으로 들어가면 빨간색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깊은 데서 발견이 된다 안 된다? 거의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 서식지나 서식 형태가 어떻게 된다?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그 중에 빛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이만큼이나 다양하게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일단 정리. 자, 온도하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거, 동물의 경우 뭐죠? 온도와 동물하면 떠올려야 되는 거, 자, 첫 번째 겨울잠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자, 우리 겨울잠 자는 동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유가 있어요. 포유류 같은 경우 정원동물입니다. 체온이 일정한 동물이에요. 얘네들은 사실 먹이 환경 때문에 겨울에 그냥 자는 걸 밖에 안 나오는 거지. 그게 더 커. 얘네들은 먹이 환경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들어가서 잡니다. 누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는 애들. 곰, 다람쥐, 토끼 이런 애들. 뭐 박쥐. 그에 비해서 변온동물들이 있어요. 양서류나 파충류. 얘네들은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진짜 활동을 아예 못합니다. 물질 대사가 떨어져서. 애시당초 못하니까 그냥 뭐 해버린다? 땅 파고 들어가서 사실상 가사 상태. 그럼 여기에 없는 애들은 뭐가 있죠, 지금? 조류는 주로 뭐 해요, 그러면? 철새들의 이동이 많죠. 텃새들 같은 경우에 그냥 살지만 대부분 철새로 이동해 버리는 경우가 많겠지. 그 다음에 어류는 그 회유라고 합니다. 해류를 따라서 수온에 맞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위치를 옮겨가면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역의 그 시기에 잡히는 각각의 물고기들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후에 따른 신체별 특징이 있어요. 특히 온도와 관련해서. 대부분 어떻게?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신체 말단부의 크기가 줍니다. 즉, 몸 밖으로 튀어나온 영역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작아져요. 그리고 지방층이나 털이 되게 늘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우리 이제 흔히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여우죠, 여우. 북극 여우, 그 다음에 일반적인 붉은 여우, 그리고 사막 여우예요. 예. 그럼 얘랑 정반대로 열대지방, 고온 환경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정반대로 되죠. 신체 말단의 돌출부가 커지고 나머지 몸은 호리호리해집니다. 지방층의 감소가 일어나요. 그리고 털도 주는 경우가 많지. 북극 여우 보면 그래서 어때? 사막 여우 보면 그래서 어때? 코도 길쭉하게 많이 튀어나오고 귀도 되게 크게 달리잖아. 북극 여우는 코도 짧고 귀도 짧고 팔다리도 짜리몽땅한데 막 온몸에 토실토실해 살도 많고 털도 많잖아요. 극단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펭귄 롱다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펭귄은 되게 숏다리처럼 보이잖아. 근데 사실 펭귄은 되게 롱다리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다리가 짧아 보이냐? 뱃살이 발목까지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겨울에 롱패딩, 추운 날 롱패딩 입으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발만 나와가지고 뽕뽕뽕 걸어 다니잖아. 자기 지방층으로 롱패딩을 입은 거예요, 발목까지. 왜? 펭귄은 그 추운 남극 환경에서 살고 남극 바닷물 속에 뛰어들어서 물속을 날아다니면서 먹이 사냥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몸을 유선형으로 둥글게 만들면서 그 추위를 버텨낼 수 있는 몸 신체 구조를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뱃살이 발목까지 처진 거야. 이해가 돼요? 요런 차이들이 나타나고요.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이 비슷한 거,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 키워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털갈이 하죠. 털갈이랑 비슷한 거, 식물은 뭐 하죠? 낙엽을 떨어뜨려 보죠. 화렵수들은. 왜? 어차피 증산작용하면서 체온 조절하는데 잎의 기능이 광합성도 하고. 근데 추우니까 차라리 뭐 해버리자? 몸의 여러 가지 생명활동들 최대한 떨구고 증산작용할 필요 없이 그냥 나뭇잎파리도 다 뭐 하자? 버려놓고 겨울눈이나 이런 형태로 그냥 겨울을 나잖아요. 털이 나 있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 부산에 시목, 시화가 있습니다. 무슨 나무가 있죠? 부산의 꽃이 뭔지 알아요? 부산시를 상징하는 꽃. 크게. 맞아요. 동백꽃. 동백나무는 화렵수임에도 불구하고 낙엽이 안 지고 한겨울에도 푸른 잎을 그대로 유지하거든요. 그러면 걔는 어떻게 버티냐? 부산이 따뜻해서 버티냐?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뭇잎이 되게 두껍잖아요. 표피를 이루는 조직 구조 자체가 보온하고 찬바람을 버텨줄 수 있게 두꺼운 큐티클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추위를 버텨낼 수 있는 거지, 그냥 나무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온도 말고 또 생물들에게 되게 중요한 요소는 뭐다? 물이죠, 물. 그러면 주로 이제 물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과 물이 남아 돌기 때문에 가지는 특징, 둘 중에 더 가혹한 건 물이 없는 곳이겠죠. 그래서 사막에 사는 식물은 뭐가 발달한다? 저수조직, 일단. 식물체 안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잎을 가시로 바꿔버린다고. 우리 선인장에 가시들이 사실 잎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인장의 잎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뭔데? 우리가 선인장 몸통 혹은 잎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 그럼 걔는 뭔데요? 네, 줄기예요. 우리가 잎이라고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줄기가 변한 부분이고, 거기에 그렇게 안에 우리 알로에 젤리가, 알로에베라나 이런 것들 보면, 알로에나 이런 거 보면 안에 젤리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수조직인 거야. 거기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게. 잎을 가시로 바꾸는 이유는 증산작용 하기 싫다 이거예요. 최대한 물 아껴 쓰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동물들은 어떻게 사는데, 사막에 사는 동물들은? 일단 주로 물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막에 살고 있는 파충류들은 양서류에 비해 비늘이 되게 두꺼워지죠. 양서류는 보통 물가에 살잖아. 왜? 양서류는 허파 조직이 발달을 안 했기 때문에, 허파라는 기관이 발달을 덜 했기 때문에 뭐를 같이 해줘야 된다? 피부호흡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럼 피부호흡을 하기 위해선 피부가 점막 상태이어야 돼. 점막 상태라는 건 수분이 어느 정도 갖춰진 동네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파충류들은 나무에 살고 사막에도 살고 막 그저 건조한 데서 살잖아. 그럼 얘네들은 수분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점막 조직이 아니라 뭐를 가지고 있다? 비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곤충들도 그렇고. 알도 어때요? 물에 알 낳는 애들은 알이 그냥 점액 같은 막에 그냥 뭉쳐져 있잖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체외 수정하죠. 암컷이 와서 난자 잔뜩 놓고 가면 그 위에 수컷이 와서 정자 잔뜩 뿌리고 그냥 가잖아. 그에 비해서 이제 육상에 알 낳는 애들은 어떻죠? 알 껍질이 단단한 껍질이 생기죠. 왜?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뭐도 늘린다?
물의 재흡수를 늘려서 농도가 진한 소변을 봅니다. 낙타라던가 이렇게 사막에 사는 애들은 오줌 농도가 되게 진해요. 그러면 그 반대로 물에 사는 식물들은 어떤데요? 물 위에 사는 식물들은. 응? 백사 쪽에 넘어가 봐봐. 특히 식물에 대해서. 자, 육상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에서 줄기로 잎으로 기관들이 대부분 뚜렷하게 나뉘어져 있죠.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게 발달을 합니다. 근데 수상식물들은 물 위에 살거나 물 속에 살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어떻다? 뿌리 기능은 약해요. 왜? 어차피 물에 살고 있잖아. 물 흡수량이 좀 약해도 어때? 주변에 넘치는 게 물이잖아요. 대신에 통기 조직이라 그래서 공기를 통하게 하는 구조가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라고 부르는데 사실 뿌리가 아니라 줄기인 어떤 식물의 일부가 있죠. 이름은 뿌리인데 알고 보면 줄기인 게 있어요. 우리가 먹는 야채 중에 있습니다. 이름은 뿌리인데 알고 보면 줄기인 놈. 연근. 그게 뿌리 근자로 돼 있는데 사실은 땅속 줄기예요. 연잎과 연잎을 연결해주는. 그러면 거기 구멍 숭숭 뚫린 건 왜 숭숭 뚫렸다? 네. 뿌리까지 공기를 제대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통기 조직이 확보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불회옥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공기 주머니가 이파리에 붙어 있지. 왜? 물 위에 떠서 살아야 되니까. 그지? 그리고 연 있죠. 연, 수련. 연잎이나 수련 같은 경우는 기공이 어디로 나 있다? 밑에 나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나 있죠. 왜? 밑에 나 있으면 공기 통과가 야, 물에 떠 있는데 기공이 밑에 나 있으면 숨 쉴 수 있겠냐, 식물이. 그렇지. 그래서 기공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조한 곳에 사는 애들은 뿌리가 발달하고, 여기에도 있는데, 뿌리 발달.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오케이? 자, 이제 뒤에 토양하고 공기 남았는데 일단 요거 마저 정리. 자, 사실 토양과 공기는 크게 나올 거리는 없어요. 자, 토양에 대해서 자, 생물의 적응. 이건 뭐야? 환경적 특징으로 생물이 적응하는. 자, 함초라고 있어요. 일어나자. 이거 바닷가에 사는 식물입니다. 자, 바닷가에 사니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주변에 물이나 공기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네, 염분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함초는 함초 자체가 염분을 저장합니다. 식물이 염분을 저장하였기 때문에 뭐를 할 수 있다?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오히려 뛰어나져요. 삼투압 때문에. 그 다음에 토양의 깊이는 산소와도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깊은 토양, 땅속 깊은 데서는, 토양의 표면 가까운 데서는 자, 무슨 소리냐? 땅속 표면 가까운 데는 아무래도 공기랑 가까우니까 표면 가까운 데 살고 있는 미생물들은 산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낸단 말이에요. 분해자로서 일할 때도. 근데 땅속 깊은 데 사는 미생물들은, 세균들은 어차피 거기 산소가 많이 안 들어와지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한다? 산소를 쓰지 않는 혐기성 생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무기호흡하는 애들이 살고 있다고. 산소를 쓰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어내는 애들이 깊은 곳에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토양의 깊이에 따라서 사실은 산소의 유무 차이에 의한 변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그러면은 생물 때문에 토양의 변화는 나타나는 거. 낙엽이나 부식토. 그 다음에 지렁이. 흰개미. 두더지. 이런 애들. 보통 이제 유기물 공급, 그리고 얘를 미생물들이 무기물로 바꾸기도 하고, 지렁이나 이런 애들이 땅속에 살게 되면 통기성이 좋아집니다. 공기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의 영향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 공기하면 이제 광합성과 호흡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온실효과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요 단원이지만, 그리고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저지대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러분들 순환할 때 시험 친 사람들은 기억할 거예요. 적혈구 숫자가 어떻게 된다? 많아집니다. 산소 농도가 부족하니까 적혈구 숫자를 늘려버려 갖고 산소를 채워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피톤치드.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이외에 원래 이제 요거보다 더 뒤쪽에서 나와야 될 내용 중에 오늘 거랑 관련이 있을 게 아까 우리 습지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람사르 협약이라는 이야기가 대부분 같이 나오게 됩니다. 람사르 협약이란 습지 보호 협약이거든요. 왜냐하면 저기 창녕 우포늪에 가보면 되게 좋아.
늪인데 산속에 있어요. 산속 골짜기에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어떤 생태계가 준비되어 있는 거냐면 일단 산에 있는 숲 생태계가 있겠죠. 산림. 그리고 늪지니까 물 가에 사는 생물들도 있고 물 위에 사는 애들, 물 속에 사는 애들. 그리고 옆에 보면은 그 농사 짓고 있는 논들도 있단 말이에요. 논에 사는 애들. 일반 평지에 사는 애들, 산에 사는 애들, 숲에 사는 애들, 풀밭에 사는 애들, 물 속, 물 위, 물 밑, 그 다음에 그 뻘, 사는 생물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환경마다. 근데 걔네들이 어떻다? 우포는 별로 안 크거든요. 차 타고 한 바퀴 돌면 15분도 안 걸려요. 근데 거기에 몇만 종 이상이 몰려 살고 있다고. 환경이 다양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른 영역의 생태계들끼리도 서로 연결되고 하면서 사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생물 종들도 꽤나 많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 새로 발견되기도 해요. 고대 생물 멸종된 줄 알았는데 뭐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런 데는 어떻게 하자? 지켜야 되죠. 유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람사르 협약이라 그래서 전 세계적인 습지 보호 협약인 겁니다. 예, 그런 늪지대라던가 아니면 우리 저기 서해안에 있는 갯벌 같은 경우. 옛날 같은 경우는 거기 간척이라 그래서 갯벌을 메꾸고 땅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하거나 공장을 짓거나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갯벌 그 상태가 미래를 위한 우리가 해줘야 될, 남겨줘야 될 그런 소중한 것들이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그런 개발을 덜 하고 지키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저기 요거 마저 정리하고 배고 쪽 한번 마저 풀어보세요.